세계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인도 복잡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어떤 특정 사건이 딱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촉발되는 경우는 이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복잡해요. 개인적인 원한관계, 양육문화, 성별, 지리, 경제, 기술, 그리고 기후 문제까지 어떤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엔 정말 온갖 요인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명약 관한 인간관계라는 건 사실상 꿈입니다. 형이상학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하게 추구는 해보겠지만 내가 아는 게 진짜 진리다? 이런 건 섣부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경솔한 겁니다.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이 그러하죠. 저 때 나치만큼이나 지가 가졌던 지식에 확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멀쩡한 사람 수백 명을 가차없이 가스실로 쳐넣었을 정도니까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런 미친 짓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진짜로 믿은 겁니다. 유대인은 기생충이고 다 없애버리는 게 인류 복제에 이바지하는 거라고 진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주 대대적인 반성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야, 진리 그거 너무 위험하더라. 철학계도 예외는 아니었죠. 타인이나 현상을 완전하게 계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사유에 비판 태클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과학계에서도 진리의 척도는 반증 가능성이 됐죠. 항상 반박될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냈다는 단정만큼이나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탐구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철학의 기원이 이거랑 관련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철학은 필로소피라고 하죠. 본래 그리스어인 필로소피아에서 온 말입니다. 보통 오늘날엔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필로스, 사랑으로 풀이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피아와 필로소피아는 구분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소피아가 필로소피아보다 앞선 개념입니다. 소피아가 뭘 의미했느냐? 얘는 삶의 지혜나 백과사전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또 특정 기술이나 처세술에 대한 능숙함, 이런 뉘앙스도 강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테오그니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분이 기원전 6세기 말에 활동했던 시인이신데 친구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키르노스, 그대의 벗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네 자신의 다른 면모를 보이게, 친구들 하나하나의 감정에 따라 자네를 섬세하게 맞추게, 하루 종일 친구와 붙어 지내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격을 바꿔야 할지 알게 될 걸세. 능숙함은 심지어 위대한 탁월성보다도 좋은 것이기 때문일세. 여기서 능숙함이라고 쓰인 말이 소피아의 변형인 소피입니다. 지혜, 조언, 숙달, 대충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나 반복컨대 이때 소피아가 필로소피아인 건 아닙니다. 왜냐? 기원전 6세기에 사용된 소피아는 그 초점이 기술 자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업을 떠올려 봅시다. 광산에서 석탄 캐는 각종 채굴법은 소피아에 속합니다. 전문 기술인 거죠.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죠. 석탄의 시대가 저물고 석유나 천연가스의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 보면 이 시절 몰락한 광산촌 얘기가 다뤄집니다. 석탄 채굴은 사양 산업이 된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아까 얘기했던 석탄 채굴법엔 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 같은 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석탄 채굴이나 국제 흐름은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또 아예 분리된 건 아니죠. 분명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소피아는 분명 전문적인 지식이지만 동시에 자기 분야에만 갇히는 어떤 폐쇄적인 성격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인한테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해상무역이랑 식민지 개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선이 국제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건 침략을 하건 간에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문화나 역사가 다 다르고 이걸 잘 다루려면 지피지기 일단 잘 알아야 했거든요. 견문이 넓어야 비교를 해볼 거고 그래야 장사건 전쟁이건 효율적으로 하겠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융합해서 발전시킬 건 발전시켜보고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자세를 안 가지면 기껏해야 양치고 올리브나무 몇 개 키울 수 있는 그리스 같은 불모지는 답이 없습니다. 여하튼 열린 마음, 이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6세기 끝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소피아의 열린 태도를 가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헤로토스, 흔히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헤로토스가 남긴 기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테네의 솔론이랑 리디아의 왕이 나눈 대화를 기록해뒀습니다. 당시 솔론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스의 7현인 중 한 사람으로 분류됐던 사람이라서 얘가 리디아에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왕이 솔론을 궁전으로 불렀겠죠. 거기서 왕이 솔론에게 이렇게 운을 뗍니다. 나의 아테네 손님이여, 당신의 지혜와 여행에 대한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지혜에 대한 취미가 있어 견문을 넓히고자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다고 하더이다.
여기서 솔론이 소피아를 추구하는 방식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폐쇄적이면 애당초 여행을 안 떠났겠죠. 저 지적 여정은 아테네에서 통용됐던 소피아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혹은 외국에서 어떤 새로운 소피아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들을 교차 검증하고 수용하는 열린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리디아의 왕은 솔론의 이러한 종합적인 견문 활동을 지혜에 대한 취미라고 불렀고, 이를 담아낸 단어가 바로 필로소피오느였습니다. 피에르 아도의 분석에 따르자면 이건 필로소피아 계열의 어휘가 처음 사용된 예시입니다. 다시 말해 필로소피아는 소피아의 폐쇄성과 독단성을 개방성과 비판적인 수용으로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은 훗날 플라톤인, 그 유명한 플라톤이 필로소피아 개념을 딱 정립할 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론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정식화였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플라톤의 적은 향연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에로스는 거의 철학의 기원으로 취급됩니다. 플라톤이 마음대로 설정한 신화상으로 에로스라는 신은 빈궁의 신인 페니아와 방법의 신인 포로스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어딘가 빈궁하고 궁핍한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그러면서도 영리하기 때문에 항상 방법을 찾아내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로스를 철학자에 빗댑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방금 말한 에로스의 특징이 이 소크라테스랑 겹칩니다. 불완전하다는 걸 아니까 타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소피아가 완벽한 거면 뭐하러 견문을 넓히려고 바깥으로 나가겠습니까?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게 최고인데? 그러니까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만 완전함을 향한 추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은 에로스를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서 끊임없이 완벽한 암을 추구하는 철학자적 태도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역시나 피에르 아도의 평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페니아와 포로스의 아들 에로스가 가난하고 불완전하지만 영리함으로써 자신의 빈궁을 상쇄할 줄 아는 이상 이러한 에로스 소크라테스의 초상은 곧 철학자의 초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디오티마에게 있어서 에로스는 소피아와 무지의 중도에 있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플라톤의 적은 파이드로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피아는 신들에게는 합당하다고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피아는 소피아가 아니라 독사라는 거죠. 불완전한 의견이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아도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발전해 나갈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지 안에서의 발전이다. 그는 지혜를 향해 나가서 어디까지나 결코 맞닿을 수 없는 점근선으로 접근하려는 것과 같다. 반복컨대 이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하고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내적 모순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소피아가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필로소피아는 그 지식을 의문시하도록 한 뒤에 스스로의 비완결성을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만드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테아이토스에서 본인을 두고 나는 전적으로 교란하는 자요, 난처한 것만을 창조하는 자로다 라고 말한 대목은 철학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향연의 대단원에서 그 유명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두고 전혀 분류되지 않는 인물, 즉 아토포스라고 표현한 것도 철학의 역설적인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로소피아엔 어떤 비극성이 깃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도식에선 소피아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무언가로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겐 이걸 완전히 채울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갈등 같은 게 남아버린 거 아닙니까? 참 골 때리게 됐죠. 방황과 회의라는 건 열린 마음의 그림자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대목에 대한 아도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번 건 좀 기네요. 향연과 더불어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 혹은 욕망이라는 어원은 철학의 강령 자체가 되었다. 향연의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철학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반어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어감을 결정적으로 띠게 되었다고 하겠다. 반어적이라 함은 진정한 철학자는 언제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의식하기에 지혜롭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자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에도 현자들의 세상에도 없다. 그는 인간들의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들의 세계에 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에로스와 소크라테스처럼 분류할 수 없는 존재, 집도 절도 없는 존재이다. 비극적이라 함은 그는 늘 자기 손에 닿지 않는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기이한 존재는 지혜에 닿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고 분열된다. 여기서부터 얘기는 몇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위해 초월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는가? 초월성으로 인해 탐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빠지게 되는 체념과 우울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철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법은 무엇인가? 철학적 성향은 마조이즘과 관련이 깊은가? 무한히 늘어나는 경우의 수만 따지다가 결단이 무한히 유예되는 것은 아닌가? 무지를 자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무지하다는 점 자체는 디폴트 값인데 철학자는 무엇에 이끌려 소피아로 향하게 되는가? 그 대답은 에로스, 즉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모든 미는 진리의 표지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들이 다시 파생됩니다. 가볍죠? 계속 온갖 철학의 갈래들이 뻗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철학의 근본 중핵은 동일한 원리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 책에 대한 비판 및 타성적 지식으로 붙잡히지 않는 타자에 대한 끊임없는 천착. 끈질긴 당신에게 철학을 권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